예, 조선시대 불교사를 공부하고 있는 오경우라고 합니다. 제가 특히 이제 조선시대 중에서도 임진왜란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선 후기에 불교를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이 바로 이제 선조 임금님,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이 청어 휴정 스님하고 사명 유정 스님이 가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두 분 스님을 빼놓고서는 제 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에 관한 글을 한 8, 9편 정도 썼을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어리석고 둔한 사람이라도 조금 외우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좀 그 세미나 발표 또 의뢰가 들어오고 오늘도 이지범 선생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또 좋은 자리를 또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봉은사에서 호국불교 관련 인물들에 대한 또 학술회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도 또 밥값을 좀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세대에서는 아마 그 다른 어떤 분보다도 서산대사 그 다음에 사명당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흔히들 일본군이 방에다가 가둬놓고 공부를 떼서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 스님이 추워 죽겠다, 불을 좀 더 떼라. 아주 유명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청어 휴정 스님이나 사명당 유정 스님은 일제 강점기 때부터 그 신문이나 잡지에 널리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내용보다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전설적인 그런 내용들로 도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속 신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명당 유정 스님이 귀신을 쫓았다거나 액마기를 하는데 또 동원이 됩니다. 무당들이 모시고 있는 사당에 사명당 스님이 또 버젓이 이렇게 모셔져 있고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죠. 그게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제대로 된 평가를 아직까지도 받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시절도 그러는데 당시에 두 분 스님이 사셨던 그 시절은 어땠을까? 실록이라든지 또 동시대 스님들 문집에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두 분 스님에 대한 평가가 정말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이제 나중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사명대사 조선의 최고 협상가라고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제 그 주제를 주셨는데 크게 이제 3개로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스님들의 초상화를 진영이라고 그럽니다. 참진자의 그림자 영자. 지금 현재 그 사명당 스님의 진영은 한 5, 6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진영은 통도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걸 제가 한눈에 보고 그 통도사 박물관에 있는 이 진영을 선택을 했습니다. 좀 뭐랄까 경망스럽지만은 그 진영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사납게 생겼어요. 용맹스럽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전쟁을 전쟁에 참여했고 나라를 구한 영웅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주 용맹스럽게 진영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뭐랄까 부드러운 모습이고 대구 동화사에 있는 이 진영 같은 경우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작인데 너무 많이 상했어요. 보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잘 하시니까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 사명 스님의 초상화가 아마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생애입니다. 생애는 법명은 유정 해가지고 1544년, 1610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살았던 이 시기, 그리고 청어 휴정 스님 스승인 이 두 분이 살았던 시대는 조선의 역사 중에서도 가장 어둡고 혼란했고 백성들의 희생이 가장 많이 당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이제 여러분들 왜 당쟁으로 이야기되는 그 붕당 정치가 조선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선조 임금님 때.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스님의 글을 보면은 이제 어렵지 않게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는 사명 또는 송은 별어는 종봉입니다. 이 종봉은 주로 이제 스님의 문집에 동시대에 함께 이렇게 사셨던 스님들이 이 종봉당이라고 하는 별을 좀 쓰시기도 하죠. 예. 본명은 임자, 학자, 규자, 임학규입니다. 예. 경상도 밀양 출신이죠. 그래서 이 사명 스님의 충운을 기리기 위해서 국가에서 사당을 지어줍니다. 예. 사당을 지어주는데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밀양 표충사 하면은 절로 알고 있죠. 지금 밀양 표충사는 원래 사당입니다. 원래 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58년에 김천 직지사 신묵스님한테 출가를 합니다. 얼핏 보면 스승이 두 분입니다. 예. 출가를 해서 스승으로 모신 분이 이 신묵스님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이제 정신적인 그리고 도를 이어받은 깨달음을 이어받은 스님은 바로 이제 청어 휴정 스님이죠. 본인이 직접 청어 휴정 스님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참 큰 스승 밑에서 도를 배워야 되는데 시운이 이래서 제대로 배우지를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청어 휴정 스님이 사명 스님에게 공부하라고 책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주는 그런 계기도 좀 나옵니다. 1561년에 성과에 합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임진왜란 전이죠. 이때 제가 알기로는 청어 휴정 스님하고 함께 이제 성과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은 선종, 교종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죠. 원래 조선 불교의 종파가 뭐 9개가 됐고 그 이상도 됐고 그러다가 점점 이제 태조 이성계 그 뒤를 이은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불교가 완전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많던 사찰도 12개 사찰로 그냥 줄여버리죠. 그리고 절에 있는 노비 또 절이 가지고 있었던 토지 전부 나라에 환수시켜버립니다. 명맥을 유지 못하죠. 그래서 거의 뭐 탁발을 본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수탈과 착취에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산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허균 아시죠? 허균의 누이가 허난설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그 조선의 유명한 여류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집안이 조선의 굉장한 지식인 집안입니다. 허균이 왜 사명 스님하고 인연이 됐냐면은 허균의 둘째 형이 허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허봉과 사명 스님이 동갑입니다. 굉장히 절친했어요. 그래서 이 사명당 스님이 전장에 갈 때 수많은 시를 썼는데 그 시나 그 글을
누굽니까? 허봉에게 전해주면서 야 이거 잘 간수를 해라. 나중에 이제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불타져 버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허균과 그의 형 허봉과 사명당 스님이 어디서 제일 처음 만나냐? 봉은사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허균이 형 허봉을 만나기 위해서 봉은사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사명당 스님을 처음 뵙죠. 근데 그 뭐랄까요? 사람들 보면은 기운이 막 뿜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균이 한눈에 이 사명 스님한테 반합니다. 근데 옛날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 남자는 안 본 지 사흘 만에 보면은 다시 봐야 된다고. 예. 그때 사명당 스님에게 흠뻑 빠졌던 허균이 나중에 전란 당시에 사명당을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도인도 아니고 마치 전장의 장수 같다. 이런 이제 인식을 갖습니다. 그게 또 순간 또 바뀐 것이 뭐냐면은 먼 훗날 허균이 이제 한참 잘 나가다가 낙향해가지고 유배를 가서 그때 이제 또 사명당을 한번 만납니다. 사명당이 허균을 만나러 와요. 그래서 그때 허균과 사명당 유정스님이 법거량을 합니다.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사명당 스님을 겪어보고 지난 시절에 전쟁 중에 내가 봤던 스님은 원래 모습이 아니었다. 이게 참 정말 수행자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또 감화를 받는 내용이죠. 여기 지금 해인사에 세워져 있는 사명 송운대사 석장비라고 하는 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승과에 합격하고 나서 여기 거론되어 있는 인물들이 뭐 이산해라든지 고경명이라든지 최경창이라든지 임재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동시대에 아주 내놓으라는 그런 수재들이고 지식인들입니다. 이분들하고 이제 이 사명당 스님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죠. 예. 한마디로 말해서 수준이 좀 맞았죠. 왜? 사명 스님이 출가하기 전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이 양반이 원래는 이제 공부를 해서 급제를 하려고 공부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안 맞았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세상을 버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신묵 스님한테 출가를 하게 된 것이죠. 이분들이 나중에 그 사명당 스님을 기리는 그런 시라든지 칭송하는 글을 많이 씁니다. 당대의 사명 스님에 대한 평가는 아주 역적, 그 다음에 오랑캐, 애국자 이런 정말 다양한 그런 평가가 진행이 되죠. 예. 근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사명당에 대한 평가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당대 지식인들하고 그리고 내놓아온 관료들하고 이제 서로 교류를 맺는 것이죠. 이 인물들 가운데 이산해라고 하는 악의 이산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산해가 임진왜란 도중에 이제 사명스님이 할 일을 다 하고 산으로 돌아가는데 이산해가 스님한테 시를 하나 써줍니다. 30년 만에 그대를 반가이 만나니 구중궁궐에서 잔이의 영광 떨어졌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의 조서입니다. 예. 임금님이 불러드릴 때 그 일종의 명령서죠. 예. 그걸 이제 조서라고 그러는데 잔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말을 쓰기도 하죠. 솔은 홀로 빼어나 절개 온전히 지키고 구름은 절로 한가히 나라 정이 있어라. 출가한 승려는 사업이 없다 말하지 말라. 나라 일에 힘쓰이 공명 위한 건 응당 아니지.
나라 일에 힘쓰이 공명유의한 건 응당 아니지. 이제 이 사내가 사명스님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실록을 보면은 이 사명스님에 대해서 굉장한 혹평을 내립니다. 일개 스님이 돼가지고 명리만을 쫓는다. 이런 평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을 바람 속 관동길에 석장을 짚고 산속으로 가시어 밝은 달을 구경하소. 예,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어떤 그 구국, 영웅 이런 측면에서 사명스님을 높이 칭송하기보다는 한 시대의 인재가 전란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안타까이 생각하는 그런 측면의 모습도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1575년에 선종 본사였던 봉은사의 주지로 청거됐습니다. 봉은사하고 사명스님하고는 인연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년 호국의 인물로 봉은사에서는 빼놓지 않고 추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은사에 있는 건물 가운데 하나가 매화당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매화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매화를 사명스님이 중국으로부터 건너온 매화를 구해서 봉은사에 심습니다. 그게 굉장히 그냥 나름대로 기념할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 품종이 굉장히 희귀한 것이고 그 기록이 대한제국 말기에 또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품종의 매화가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똑같은 품종으로 구하려고 했지만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명 스님이 이제 봉은사 주지로 이제 청거가 됐지만은 이분은 당시에 그가 살고 있는 시대 상황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집이라든지 여기에도 이제 몇 편 소개를 했지만은 내가 과연 저는 사명 스님 문집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시라든지 그 글에 빼놓지 않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당신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예. 내가 지금 선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 나는 지금 내가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가? 예.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 삶을 살아보지를 못했어요. 예. 스님은 내가 갈 곳은 선방의 방석 위에. 그래서 그걸 죽을 때까지 잊지 않습니다. 예. 나중에 소개가 되겠지만은 일본 본토로 가기 위해서 대마도 배 안에서 달을 바라보면서 시를 하나 지었는데 그게 참 제가 이제 어설프게 사명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시를 한번 읊어봤어요. 예. 그거는 사실상 본인이 아니면은 느끼지 못할 부분인데, 그러니까 후회라든지 회환으로 자신의 삶을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것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마이크를 좀 바꿔야겠어요.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청어 휴정 스님을 찾아가서 당신이 이제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큰 스님 밑에서 공부를 했으면 다행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란을 만나서 스승을 따라서 임금님도 호송을 하고
또 평양성 전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 전장이 끝나면은 또 군량미를 마련하기 위해서 농토를 경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도 전국 곳곳에 산성이 있습니다. 예. 보통 1592년 이후에 93년, 94년, 95년 이 3년 사이에 조선 팔도의 대부분의 산성이 다시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한 3분의 1 정도 되는 8, 9군데 되는 산성을 사명당 스님이 주도하에 쌓게 됩니다. 왕께 건의를 합니다. 조선을 지키려면은 방어가 앞장서야 된다. 이런 이제 상소문을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같은 해 7월 청어 스님이 승려의 권리를 위해 전국에 경문을 보내자 스님은 연로한 스승 휴정을 대신해서 팔도 도총섭 조선 성군 총사령관입니다. 여기 이제 청어 휴정 원래는 선조가 청어 휴정에게 임명을 합니다. 청어 휴정이 나는 이미 늙은 몸이어서 노역하기 때문에 힘을 쓸 수가 없다. 대신에 용맹한 내 제자가 송운 유정이 사명당 유정이 그나마 용맹하고 나름대로 도리를 깨치고 있는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쓰면은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제자한테 넘깁니다. 그때부터 이제 그 사명당은 참 후회 속에서 이제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 의순군을 이끕니다. 이 의순군이 1896년 그 대한제국 시기죠. 그때 이제 순군이 점점 없어집니다. 예, 없어질 때까지 조선 의순군이 정식 이제 군인으로 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남한산성, 북한산성 가보셨죠? 예, 거기 있는 이제 산성이 바로 이제 이 스님들에 의해서 쌓아진 것이죠. 예. 남한 산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인조이 임금님 때 쌓아진 것입니다. 병자호란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쌓아진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군량미 보급, 각지의 산성 축조와 수호, 이거는 참 그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왜 쉽지가 않았느냐? 기본적으로 신료들, 선조를 제외한 신하들과 유학자들, 그 다음에 고을의 수령들, 스님들을 그냥 그 손톱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았던 그런 시절들입니다. 일만 하려고 하면은 자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이제 청어 휴정 스님이 선조가 탄 그 가마를 호위하면서 의주로 떠나죠. 그때 이제 당신은 엄청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미 스승과 선조의 가마는 떠나버리고 그때 이제 심경을 이제 읊은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줄 보면은 우리 백성들을 어육으로 만드니 도로에 송장이 서로 베고 뒹굴고 있음이로다. 당시에 여러 신하들이 사명당을 모함을 합니다. 저 분명히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사명당은 그런 이야기를 곳곳에 합니다. 내가 나라에 충성을 하는 것은 임금과 오로지 백성뿐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인심은 믿지를 않죠. 스님들이 살면서 갚아야 될 4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그 국가와 임금과 어버이와 그 다음에 자신에게 희주한 분들한테 거기에 그 신세를 진 거에 대한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보통 뭐 상황에 따라서 5가지 은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4가지 은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백성들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맨 밑에 보면은 그리운 님 계신 곳을 바라보니 하늘 끝이 아득함이로다. 이거는 이제 추측컨대 임금 그리고 그가 존경했던 스승 청어 휴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하늘 끝이 아득함이로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냐,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일본군은 이리때 같이 쳐들어오고 일본으로 간 것 같으면서도 또다시 침략을 또 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내 앞가림하기 바쁠 겁니다. 근데 이분의 어떤 시라든지 글을 보면은 이미 자기를 버려버렸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적으로 임진왜란까지 이제 생애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 제가 스님의 문집 가운데서도 가장 그 감동받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스님이 20살 때 동갑인 스님들하고 계를 묻죠. 그걸 보통 갑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물은 여기 보면은 이게 갑해문입니다. 예. 동갑들이 모여서 맹세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파란 글씨로 써져 있는 게 5가지 행운이랍니다. 저 어려운 시절을 지금 이 나이 20살 때 됐을 때는 그냥 뭐 임진왜란의 조짐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상당히 조종이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배층들이, 나라가 어수선하면은 지방 수령들 있지 않습니까? 지방 수령들이 백성을 수탈과 착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라의 기강이 없기 때문에 이 틈을 타서 수령들은 이제 배를 채우려고 그러는 것이죠.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서울시장이라든지 각 부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시대입니다. 예, 벌써 이런 것만 봐도 임진왜란의 어떤 조짐이 상당히 진행이 돼가고 있었던 것이죠. 제가 번거롭지만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생이 이 감겁을 만난 탓으로, 그러니까 이 사바 세계의 연이 점점 더 단축돼 간다는 의미입니다. 감자는 이제 덜 감자죠. 강보를 벗어나지도 못한 채 일찍 죽는 경우가 절반을 차지하는데, 크기 전에 그냥 그 어머니 품에서 죽는 거예요. 전염병이 됐든지 굶어 죽든지 부모가 죽든지 일찍 죽어버려요. 그런데 우리들은 나이 20살이 되도록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첫 번째 행운이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이 배우기 전부터 이런 창황한 시대, 어지러운 시대입니다. 예. 어지러운 시대를 만났는데도 끝내는 어버이가 남겨주신 몸을 잃지 않았으니 이것이 두 번째 행운이다. 요즘 나이 20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진묵과 위례로 흩어져서 여러 생애를 거쳐서 흩어지고 모였다를 반복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예, 감개가 서로 만나는 것처럼 정법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올바른 법을 만났으니 이것이 세 번째 행운인 겁니다. 그 다음에 화택의 하루살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포환이라고 물거품과 아주 그 뭐랄까 몽환적인 그런 신세라서 한 달 중에 입을 벌리고 웃을 수 있는 것이 몇 번도 안 되는데 한 달 중에 입을 벌리고 웃을 수 있는 것이 몇 번도 안 되는데 우리들이 선산에 거하면서 법회에 동참하여 담소하며 함께 논일고 있으니 이것이 네 번째 행운이라는 거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눈 멀고 귀 먹고 벙어리가 되는 등 어버이가 주신 몸을 제대로 보존하여 돌아가는 자가 거의 드문데 우리들은 눈과 귀가 총명하고 남자의 전형을 갖추어 사람들의 버림을 받지 않으니 이것이 다섯 번째 행운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 그대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사내 대장부로 20살까지 산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냐. 이렇게 적습니다. 회원들 모임 중에서 쓴 건데 20살이면 이제 출가한 지 6년, 7년 정도 됐잖아요. 그죠? 설명되다가 17살. 13살에 예, 예. 그러면 요 모임 자체는 그 성가들 모임인가요? 그렇죠. 이 갑자가 유생들이 아니고 그냥 성가들 아 맞습니다. 예, 스님들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글이 이런 5가지의 행복을 모두 갖추었으니 마땅히 새나 짐승과 같이 헛되이 죽고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은 밥과 하고 살자. 이 생에서 죽을 때까지. 그것이 우리의 소임이다. 예.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죠. 서원하건대 우리 벗들은 다시 지난날에 저축한 것을 아끼지 말고 천지와 성현들의 지극한 은혜에 보답하는 동시에 나라를 위해 기원하고 백성을 위해 기원해서 천하가 태평하기를 이루게 함이라도 이때 이 맹세를 죽을 때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사명당입니다. 이와 동시에 또한 무량한 미래교회 세상에서도 영원히 형과 아우가 될 인연을 이루어야 함이로다. 서원하건대 우리 좋은 벗들은 다시 머리를 조아려 스스로 생각함이로다. 예. 그냥 뭐랄까요,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예, 흥에 취해가지고 나는 글은 아니라는 말이죠. 예.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겁니다. 예. 너무 제가 크게 생각하지는 모르겠어요. 예. 다가오는 조선의 어두운 시절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바로 이제 저는 사명당을 이해하려면은 봐서 이 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1575년부터 외란이 일어났던 1592년까지 약 17년의 세월은 젊은 시절에 각해문의 서원을 실천하기 위한 시간이었고 깨달음을 얻기 위해 금강산, 또 대구 팔공산, 청량, 태백 등 여러 산들을 유력했던 시간들입니다. 봉은사 주지의 청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리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간단한 그때의 심정을 글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 결코 저작거리에서 빌어먹는 신세는 되지 않겠다. 그리고 윗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가르쳐준 가르침대로 살지는 않겠다. 좀 속된 표현으로 나는 수행자다. 나는 내 쪼대로 살다 가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봉은사 주지절이면은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예. 아무리 뭐 그 불교가 천대를 받고 해도 나름대로 뭐 성과 시험에 합격도 했겠다. 시간만 지나면은 조금 어른 대접도 받고 더구나 또 선조도 유학자들이나 신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꼈던 인물 아닙니까? 오품 당상관까지 제수를 받습니다. 예. 그냥 가선대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예직만 줍니다. 스님들한테는. 그리고 또 재산을 일부 기부를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런 명예직만을 주는데 사명당 유정은 그 공이 있기 때문에 실직을 줍니다. 예. 명예가 아니고 실제로 정오품 당상관에 자리를 줍니다. 일대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 어디 오랑캐보다도 못한 중놈한테 저런 자리를 주냐고. 엄청 선조를 물고 뜯고 달라듭니다. 예. 근데 선조도 그냥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대접을 해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뭐랄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치열하게 그렇게 또 수행을 합니다. 허균이 이제 간과하는 것은 이 시절에 사명당의 모습을 이제 몰랐던 것이죠. 아, 저 사람의 본분은 어쨌든 명리가 아니라 풀뿌리 캐먹으면서 부처님의 골수를 빼앗고자 했던 큰 도적놈이구나. 이런 이제 것들이 허균이 이제 눈치를 못 챈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96년입니다. 임진왜란 중간에 아까 그 제가 지금 해인사에 있는 사명스님 석장비를 썼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허균이 바라봤던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3번을 다시 봤어요. 허균이 사명스님을. 1596년 무렵에 허균이 본 사명당은 수행자이기보다는 전장의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 보면은 애석하게도 불문에 발을 잘못 들여 놓은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저 사람은 승려지만은 천성이 전장터를 누비고 다니고 남의 목숨 빼앗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임금의 어떤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한 아부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1603년 사명당을 다시 만난 허균은 7, 8년 전 전장을 누비던 사명당만을 기억하여 수행의 깊이를 시험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허균은 사명당의 수행은 선의 이치를 자세하게 이해하고 꿰뚫어 통달함을 초월하여 분명히 깨달은 바가 있어서 6조 회능과 5조 홍인의 소위 말해서 이제 남종선의 정통 이제 계보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홍인의 가풍을 확실하게 증득하고 있음을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이미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소위 말해서 그 수행의 결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터득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허균이 뭐 얼마만큼 뭐 수행의 수준이 되길래 사명당을 시험하고 그랬을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허균조차도 당시에 내놓고 이 불교의 사상, 교리, 신앙 이런 것들을 숭상한다고 신료들한테 온갖 배척을 당했던 인물입니다. 둘째 형 허봉도 그 집안이 불교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허봉은 여러분들 이황 아시죠? 이황의 제자입니다. 아주 명석하고 당대의 이제 그 실력가들이죠. 이 집안이 뭐랄까요? 굉장히 뛰어난 그런 집안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허봉 역시도 이왕의 제자 그 문파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적인 어떤 이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고 거의 수행자와 그 논쟁을 할 정도면은 굉장히 그 식견, 그 다음에 실질적인 어떤 수행 이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허균은 사명당이 참되고 오묘한 정지를 바르게 깨닫고 꽃을 들어 비밀이 전법하신 뜻을 이어받았으며 난세를 구제한 것도 진종의 묘체와 염화의 밀전을 깨닫는 실마리 가운데 하나로 이해했다. 여기 마지막 문구를 보시면은 난세를 구제한 것도 진종의 묘체와 염화의 밀전이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나라를 지키는 것 또한 바로 그가 깨달음을 터득한 그런 경지와 비슷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제 허균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난 극복의 리더십입니다. 아마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보다도 여러분들이 뭐 저 못지않게 상세히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임진왜란 당시에 사명당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역시나 이제 이 허균이 자신 스님 이상으로 그 스님을 잘 아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애가 세상에 나온 것은 원래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아무래도 이제 호국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죠. 외적을 물리치는 것이 자비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는 것. 예. 쉽게 말해서 하늘과 땅은 한 뿌리고 예. 중생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니고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측면에서 허균은 사명당을 평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하고 친하다고 해서 허균을 맹목적으로 뭐 칭송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명당이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먹물 옷을 입은 숙녀가 되어 스스로 속세를 버리고 소외되었으나 함께 공양을 먹을 때마다 어찌 한시라도 임금과 아버지를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 오늘날에도 스님들의 그 의식의 밑바닥에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 불교를 보면은 저는 한편으로 참 뭐랄까 어설픈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아니 다른 종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떤 모순된 그런 모습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직하게 그렇게 나라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절에서는 지키고 있더라고요. 물론 뭐 간혹가다 교계 신문을 통해서 감염 환자가 나타났다 이렇게들 이야기는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체로 이 절집에서 보면은 예, 임금의 그 통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 수순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자질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592년 3년 이제 전쟁 초창기 그리고 94년 95년 이때부터 사명당이 일본 장수들과 이제 협상에 들어갑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갓도 기요마사하고는 네 차례 만나 가지고 강화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적진의 정세를 탐색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604년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새로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또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네 차례 이제 갓도 기요마사하고 만나서 적의 정세와 강화조약 내용을 탐문하고, 여기 이제 보시면은 토적 보민 상소입니다. 예. 적을 토벌하고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상소문을 선조임금님께 올립니다. 주 내용이 첫 번째, 적병의 수가 1만 명에 지나지 않으니 조선도 군사를 빨리 뽑아서 쓴다면은 이제 4, 5만 명을 밑돌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에서는 조금 승산이 있지 않겠냐. 빨리 군사들을 모으자. 이런 청을 하고, 두 번째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 수군으로 하여금 일본의 원정군의 길을 차단하고 용로로 덮쳐 적의 소굴을 친다면은 승산이 있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충무공 이순신의 이제 활약상을 보면은 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뭐랄까, 시대가 사람을 나눈다고 그럴까요? 예. 이 청어 휴정, 사명당 유정, 그 다음에 이제 충무공 이순신, 그 밖에 이제 몇몇 그런 이제 총신들을 보면은 역시 나라가 망하지는 않게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조야의 상하가 대책도 없이 강화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 당시에는 대책도 없이 하루빨리 일본하고 친선조약을 맺기를 원한 것이죠. 왜? 조정에서 상류 지배층에서는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적을 막았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백성, 그 다음에 향토 애부견들입니다. 성을 버리고 도망가고 또 자살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규군 가지고는 왜? 전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100만 양병설, 뭐 10만 양병설 이런 것들이 그냥 무의미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기만에 속지 말고 우리는 우리들 나름대로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우리가 갈 길을 가는 것이 조선을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어떤 뭐랄까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 예,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 신하들에게 명을 내려 한 번의 진격으로 자웅을 결정짓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시간 끌면 끌수록 조선이 손해다. 조선이 지금 전장터인데 일본군보다는 조선의 희생이 더 많다. 되도록이면은 속전속결로 해서 전쟁의 향배를 빨리 몰기를 틀어야 된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전쟁을 이제 하면서 사명당이 이제 행했던 그런 활동들입니다. 승군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조선 팔도의 승군 총사령관이라고 통솔을 해가지고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여기 보면 이제 팔공산성, 금오산성, 용기산성, 악견산성, 이숭산성. 그 당시에 이제 산성들은 소위 말해서 교통의 요충지, 국방상 아주 중요한 그런 지점에 산성을
쌓았던 것이죠. 그런데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뭐랄까 아무런 어떤 외침도 없었기 때문에 산성은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이에요. 허물어진 대로. 그래서 그걸 이제 이때 다시 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스님들은 성군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96년까지 성군 제도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바로 이제 거의 막노동꾼들이에요. 예. 그 훌륭한 그 인재들을 거기 뭐랄까 산성 쌓는데 활용을 한 것이죠. 조선 전기 실록에 나옵니다. 스님들의 노동력이 얼마만큼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예. 일반 백성들이 한 달 일에서 해결할 일을 스님들은 일주일 만에 해결해 버린대요. 그것도 깔끔하게.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부서진 다리도 다시 쌓아야 되고, 예. 그리고 허물어진 관아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각 수령들이 조정에 상소를 올립니다. 우리 스님들 몇 명 보내달라고. 예. 또 종이도 잘 만들죠. 또 여러분들 조선시대 그 명망이 있는 대갓집에는 반드시 문집이 있습니다. 그 문집을 판각을 누가 하냐면은 스님들이 주로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전문적인 그 각수들도 하지만은 그래서 스님들이 지금도 그러지만은 재주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결코 좋은 소리 아닙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별짓을 다 해야지 먹고 삽니다. 조선 후기에 그 기록들을 보면은 스님이 종이로 인형을 만듭니다. 인형을 만들어서 저작거리에 내다 팔죠. 대장간에서 쟁기를 만듭니다. 쟁기도 만들어서 팝니다. 오늘날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 절에서 만든 된장이 맛이 좋다고 그래서 잘 팔리죠. 그 이미 조선시대 때부터 또 그 이전부터도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 그 다음에 이제 회화. 네. 절에서 쓰이는 모든 작업들을 스님들 스스로 한 거예요. 이게 참 아직까지 한국 불교가 이렇게 잔존해 있는 것은 바로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 살아 계셨던 그분들의 덕화도 중요하지만은 조선 후기에 온갖 수탈과 착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자기들이 한 푼 두 푼 모은 것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공업품을 저작거리에 내다 팝니다. 팔아가지고 저는 내 배 채우려고 막걸리 한 사발에 국밥 한 그릇 먹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기름을 삽니다. 기름을 사서 법당에 불을 밝힙니다.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이게 한국 불교의 생명력입니다. 그렇게 이제 산성을 쌓고, 그 다음에 이제 군기 제조에도, 군기 제조라고 하는 것이 무기를 만듭니다. 무기에도 힘을 기울여서 이제 화살, 촉, 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항한 일본군의 조총병을 비변사에 인도해서 화약 제조법과 조총 사용법을 또 이제 정보를 받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상소문에 나옵니다. 선조는 승병의 산성 축조와 수호, 둔전의 경장, 승병의 처리 문제 등을 사명당의 건의에 따라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선조가 못난 짓만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부터 배우고 또 경고 또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는 것이죠. 왜? 그것만이 당시에 할 것이 없었으니까. 이런 이제 활약을 했는데 정작 이제 실록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여기 보이는 사관 있죠. 이 선조 실록에 그 조선 스님들 가운데 사명당에 관한 기록들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죽은 이후에도 이제 나오죠. 내가 좋은 소리 없습니다. 전부 반역자, 아부하는 자 이렇게 이제 나. 근데 그들은 그들의 임무에 충실한 겁니다. 예. 무조건 불교를 배척해야 됐으니까. 사관은 이 상소문에 대해서 유정이 일개 중으로서 동반의 관직, 소위 말해서 이제 문관입니다. 문관의 관직을 제수받기까지 하였으니 아까 정오품 당상관이라고 그랬죠. 관작의 외람함이 심하다. 묘당의 여러 신하들이 조정의 이제 여러 신하들이 한결같이 위축되어 더러는 강화의 의논을 빌어 이 제의를 꾀하고 더러는 훈련을 핑계하여 뒷날을 도모하자고 하는 등 구차설에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6년이 벌써 지났는데 한 사람도 의리에 의거하여 나아가려는 계획을 바쳤던 자는 없었다. 결국 사관은 사명당의 승려이지만 그의 상소문이 말이 조리가 있고 의리가 발라서 당시의 병통을 적중시켰다고 지적하고는 이 때문에 특별히 기록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예. 온통 욕을 하고 매도하고 그런 글투성인데 이 사관의 글은 조금 이채롭습니다. 예. 나름대로 양심을 갖고 쓴 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 1594년에 백성들을 보호하는 상소문을 한번 썼고 1595년에 또 상소문을 한번 씁니다. 두 번의 이제 상소문을 쓰는 것이죠. 아까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정확하게 읽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시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면 그런 방책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장에 있으면은 스님이 아니고 장군이었고 절에 있으면은 스님이었고 저작거리에 있으면은 백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는 것도 쉽지가 않죠. 선조의 이제 그 말입니다. 선조가 사명당을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승장 유정은 산사람의 신분으로 의리에 입각하여 외적을 토벌하였는데 그 군대가 잠옷 정예로워서 머리를 벤 공을 많이 세웠고 적을 추격하여 남으로 내려가서 지금은 바야흐로 적과 마주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누차 적중에 출입하여 적장과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담판을 했다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능히 하기 어려운 일이니 비변사는 후하게 이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의 군중에 공을 세우고서도 상을 받지 못한 자가 없지 않을 것이니 그의 말을 자세히 물어서 아래면 일일이 논상할 것이다. 또 그가 건의할 일이 있다고 하거든 자세히 묻고 채택하여 시행하라고 비변사에 일러라. 이렇게 이제 일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님이 임금님을 아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한마디 합니다. 야, 너 환소해라. 내가 네 원하는 거 다 주마. 그 당시에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로 다가왔었겠습니까?
단순히 승려로서가 아니라 도대체 신료들이나 조선이 오랑캐라고 하는 부류들로 낙인 찍은 사람이다. 예. 천한 노비보다도 못한 사람 입과 머리에서 어떻게 저런 뛰어난 어떤 생각들, 나라를 위하는, 백성들을 위하는 방책이 그것도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환소하라고 그럽니다. 예. 중국의 속담을 예로 이렇게 들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 예. 오경우는 바로 엎드립니다. 아닌데요. 아, 나만 잘 살고 볼 일은 없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매우 특이한 사람이거나, 예, 굉장히 바보스러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 그 강의에 대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예, 일본하고 평화의 가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05년에 일본에 이제 본격적으로 탐적입니다. 적진을 탐색하는 사행으로 파견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때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말하기 좋기로 사신이라고 그러죠. 사신을 파견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손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사명당을 천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스님을 사신으로 명명하기는 그렇다. 그래서 실록에는 탐적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탐적사로. 예. 적을 탐색하는 인물로 이제 파견을 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일본의 상황입니다. 1600년 9월 세키가와라 전투에서 승리하고 에도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말 그대로 실권을 잡습니다.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과 일본의 전쟁은 내가 관여한 것도 아니고 내가 건의한 바도 없어. 그래서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명나라와 조선과 앞으로 더욱 화친하며 잘 지내야 된다.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네. 전쟁을 한번 겪으면요. 조선이 7년 전쟁을 겪습니다. 그 다음에 1636년에 병자호란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조선은 더 이상 나라가 아니에요. 예. 병자호란 당시에 그 인조실록입니다. 인조실록을 보면은 시신이 들판을 덮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예, 움직이는 목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농토가 말발굽에 유린돼 버려가지고, 예, 식량이 없어요. 먹을 식량이. 너도나도 산으로. 그래서 조선 후기에 어렵지 않게 살펴볼 수 있는 기록이 어떤 거냐면은 백성들이 산으로 가서 나무 껍질을 벗기고 가을에 감을 따오고 그리고 뭡니까 도토리를 주워오고, 예, 그걸 자기가 가지고 가서 식솔들을 건사하느냐 못합니다. 걸리면은 맞아 죽습니다. 관청에 고선에 다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그 지경으로 살았어요. 예. 당시 조선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일본도 예외 아닙니다. 예. 벌써 안에 내부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피 터지는 것은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경우지만 저는 이번에 에이펙 열린다고 해서 다들 뭐 환영하고 축하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정권의 불손한 생각을 조금 했는데 그 장면 보면서 야, 오경우 세금 더 내야 되겠다 이 생각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과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보다도 부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최우선이죠. 예. 명과 조선은 어차피 뗄 수 없는 그런 재정학적 위치에서 이웃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국내의 구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명과 조선과의 국교 회복을 필요로 하여 가토 기요마사와 소 요시토시의 조선 강화 교섭을 한층 본격화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정상회담에서는 그냥 형식적인 덕담만 하고 나머지 어떤 실무적인 차원들은 실무진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때의 일본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은 내부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서 벌어진 희생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제 그건 뭐 조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일본과 조선의 화교는 이제 친교, 평화 외교는 고래의 도인데 토요토미의 난이 있은 후 그 도가 끊어졌다. 통교는 양국 서로를 위한 것이다. 이게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멘트입니다. 그래서 사명대사에게 화를 통하길 원한다. 야, 친하게 지내자. 너희 왕에게 말해달라. 그래서 이제 그 화친 내 길이 이제 다시 열리죠. 근데 이때 이제 또 사명당이 한 역할이 있습니다. 1605년 4월에 사절단으로 일본에서 돌아오는 길에 48척의 배로 1391명의 피로인, 일종의 쉽게 말해서 전쟁 포로들입니다. 대부분이 죄 없는 백성들입니다. 끌려간 사람들. 귀국시켰고, 여기까지는 이제 1391명은 사명당하고 이제 관계가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지속적인 동포 송환을 요구해서 사명당이 입적하기 전까지 3,775명. 시기가 뭐 사명당이 입적하기 전까지 총 375명을 데리고 왔다 이거지. 사명당이 직접 뭐 3,775명을 데려왔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런 이제 성과를 또 보이는 것이죠. 결국 그의 화두는 임금이었고 백성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용기를 낸 것입니다. 당시 이제 사명당이 일본에 갔었을 때 일본 스님들한테 굉장히 추앙을 받습니다. 이때만 해도 일본은 문화적인 측면들, 또 공명의 도, 불교의 사상과 신앙 이런 면에서 한참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정기적인 사신단이 가면은 그 사신 행렬이 가는 길에 인산인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본의 지식인들, 신하들이 조선 신하들한테 시 한 장을 얻기 위해서 갖은 아부를 다 떱니다. 예. 그만큼 문화적으로 탁월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역시 허균이 쓴 비문에 이제 나오는데, 일본의 승려들이 사슴떼처럼 모여들어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자 대사가 일일이 가르쳐서 미혹을 깨우쳐 주니 모두 머리를 땅에 대고 예배하며 부처님이라고 일컬었다.
그리고 대사가 가강을 만나게 되어서는 양국의 생령들이 오래도록 도탄에 빠졌으므로 내가 널리 구제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는데,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불교의 기위원자였으므로 대사의 말을 듣고는 신심을 내어 부처님처럼 공경했다. 이런 이제 당시의 상황을 또 묘사를 합니다. 문화적인 어떤 측면들, 무형의 어떤 유산들은 조선이 아무래도 그 문화인다운 그런 모습을 보였겠죠. 그런데 조선 역시도 당대에 일본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배우고 수입합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투항한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조총을 가져다가 사용법도 배워야 된다고 사명당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물은 당시에 조선이 배워야 됐습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은 소위 말해서 식민지 개척 시대입니다. 지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저 네덜란드 상인들이 일본으로 옵니다. 일본으로 와서 새로운 물건을 소개하고, 예, 그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가 굉장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리고 우선은 장사꾼들이 이제 권력을 잡는 그런 형국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그 조선과 일본이 한동안 주거니 받거니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일본은 꿈틀거리고 살아있는데 조선은 그냥 고인물이에요.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일본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겪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제 강의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1604년 사신으로 대마도에 갔을 때 몸이 안 좋아가지고 배에서 묵으면서 쓴 시입니다. 병든 몸 객관에서 어금니까지 아프다니 앉아서 세어보니 평생 좋은 일 없었다네. 아실만하죠? 예, 좋은 일 하나도 없었습니다. 머리 깎고 중되어도 항상 길에 있었고 세상 본받아 수염 남겨도 집은 없었네. 연하의 산중 생활도 서러서 익히기 어려웠고, 수행 생활도 익숙하지 못해서 익히기가 어려웠고, 존성하는 공부에도 채찍을 가하지 못했다오. 나하고 물러남의 두 길 모두 그리치고 말았는데 흰머리로 의하여 또 배를 탔는지. 제가 이 시를 읽고 있으면요, 참 먹먹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물론 임금과 백성들을 위한 삶은 충분하게 살았지만은 정작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 출가야 뭐 부모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출가했다 손 치더라도 출가하고 나서는 정말 대장부처럼 살다가 가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절을 잘못 만나가지고, 물론 20살까지 살았던 5가지 행운은 얻고 있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이제 회환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뀌지 않겠습니까? 출가를 했어도 정오품 당상관 자리를 줬는데, 환속을 했으면은 아마 정승 6판서 가운데 하나는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시기 질투가 없었겠죠.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성과가 인조임금님 때 아마 잠깐 폐지가 됐었어요. 예? 광해군은 친불교 정책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인조 때 왜 저기 그 병자호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인조 때 그 엄청난 또 수탈과 착취가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대대적인 불교 탄압 정책이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태종 임금님하고 세종 임금님 이때 이제 거의 몰살시켜 버렸어요. 근데 조선 후기는 탄압은 지속적으로 벌어집니다. 근데 그 질적인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조선 후기는 사회 경제적으로 배불리 먹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교가 가지고 있는 유형무연행의 재산들을 다 빼들어 버렸어요. 국가로 환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국고로 이제 충당을 하는 것이죠. 그런 또 경향도 있었습니다. 팔도 도총섭 그걸 계속 유지하고 계십니다.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3.1 이후에도 다른 분이 또 계속 위해서 하고 맞습니다. 그 사명스님 이후에 벼감각성 스님이 남한산성을 또 쌓는데 총책임을 지고 있었죠. 예. 이 벼감각성 스님은 그 시기가 사명스님보다 뒤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불교 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불상을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불교계 재건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청어 휴정 스님하고 사명 유정 스님을 호국의 화신이라고 한다면은 벼감 각성 스님과 그의 제자들을 호법의 화신으로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폐화된 불법을 다시 이제 일으켜 세웠다는 의미죠.